트럼프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참모를 봐야지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를 예시하면 아마 더 이해가 되실 건데요. 박근혜 정부 대통령은 박근혜졌지만 부동산 정책 최경환이 됐죠. 그러니까 재경부 장관이랑 기재부 장관이랑 하는 총재랑 빚내서 집 사라 얘기하면서 금리를 낮춰줬죠. 그러니까는 그 코드가 맞춰져 가지고 그런 정책이 나간 거고요. 어쨌든 이제 경제 정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관료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그 관료를 쓴 사람은 임명권자겠지만은 그 임명권자가 다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생각이 동질이 있다 생각하면은 인파워먼트 시키게 되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참모를 봐야 되는데 너무 트럼프만 보고 있다 요새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참모 세력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해가는 과정에 있는지, 그리고 그 장악하는 헤게모니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될지, 그렇다고 저쪽에서는 뭐 넉놓고 있을지 뭐 이런 거를 봐야 되고요. 베센트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시사점이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선 중에 하나였던 그 미 재무부 장관이 스캇 베센트로 결정이 됐습니다. 뭐 X를 굉장히 달궜던 거는 머스크가 베센트를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베센트를 향해서는 그냥 비즈니스 애스 유주얼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냥 그저 그렇다, 약간 별 볼 일 없다, 약간 이런 말을 했고, 본인은 러트닉이라는 그런 후보를 이제 좀 지지를 했는데, 러트닉이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9.11 때 자기 회사 직원 70%가 다 죽으면서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됐었던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러트닉이 지금 상무부 장관으로 갔습니다. 상무부라는 거는 이제 무역을 총괄하는 건데, 결국 관세 정책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큰 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러트닉이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상무부 장관보다는 달러에 대해서는 재무부 장관이 훨씬 더 큰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무부 장관 누가 될 거냐 했었지만, 우리 채널에서는 베센트를 7월부터 좀 얘기를 했으니까요. 사실 그 전부터 언급을 얘기했었고, 힐빌리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미 공화당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왔는데, 채널이 한국 부동산 채널인데 미국 공화당 얘기를 뭐 너가 왜?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뭐 투자하다가 미국 체크를 안 했다가 망한 적이 몇 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어쨌든 트럼프 2기가 거의 확정이 되면서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조금 그런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코인데스크 같은 데서는 트럼프가 프로크립토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크립토 헤지펀드 매니저였던 스캇 베센트를 재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했다, 약간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스캇 베센트에 대해 가지고 코인씬에서도 아주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코인씬에서 러트닉이 더 우호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베센트도 이 사람도 코인에 조금 우호적인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현재 이제 미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사단에 있는 인사들이 코인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매우 부정적이었던 것 대비해서는 지금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베센트라는 인물은 지금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는데, 2000년에 그 미 대선 랠리 때는 막 엘고어 쪽에 기부금하고 따로 만나고 이러면서 굉장히 민주당을 막 추천했던 그런 인물이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의 기부가 힐러리, 오바마, 존 캐리 뭐 온통 민주당이었는데 이제 트럼프에게 2016년에도 기부했고 올해도 했기 때문에 올해 그 종지부를 찍게 된 거죠. 여러분, 기부도 어쨌든 양쪽을 다 해야 돼. 양쪽을 다 가지고 될 놈에게 기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올해 재무부 장관이라는 그런 큰 자리로 올라가게 된 거니까 진짜 제 인생 대성공을 한 겁니다. 그 개인적으로 돈은 아마 그 사람은 벌만큼 다 벌었죠. 왜냐면 그 소로스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벌만큼 다 벌었는데, 그 소로스의 오른팔, 이 사람이 듀케인에 있었던 그 드러큰밀러고, 왼팔이 베센트인데, 소로스의 오른팔과 왼팔이었던 사람이 이제 영란은행을 상대로 파운드화를 이제 쇼패팅을 하면서 파운드가 무너지는 그 과정에서 큰 이제 수익이 났죠. 소위 전설적인 트레이딩이었는데, 그 관련해서 영상들이 정리가 된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영상에서 제일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시나리오가 틀릴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약간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그 소위 애널리스트죠. 그 사람이 이제 말하기를 사실상 틀릴 확률이 거의 없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위 풀베팅을 하게 됩니다. 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4만 원일 때 사면은 좋지만 9만 원일 때 사면은 큰 낭패를 보는 것처럼 이제 사는 시점이나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베센트는 전체적으로 월가가 선호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왜냐하면은 헤지펀드 매니저이기도 했고, 그리고 법인세 감세에 대해서 그거를 일단은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했던 말이기 때문에, 법인세 감세는 결국 기업의 EPS가 올라가는 거가 되거든요. 기업의 그 EPS가 올라간다는 거는 주식에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인세 감세 정책을 기본적으로는 월가는 이거 하나만 해도 기본적으로는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법인세 감세하는 거. 한국도 비슷합니다. 한국도 여의도가 그냥 법인세 감세한다 그러면은 좋아해요. 그냥 우파 세력으로 봅니다. 근데 법인세 증세한다 그러면은 좌파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부 장관 파워는 제가 올해 달러 전쟁이라는 책도 채부심에서 소개를 했잖아요. 이 달러 전쟁이라는 책을 저는 돈찍제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 뭐 영혼의 자산 중에 하나가 돈찍제 연준을 다룬 그 책인데요. 달러 전쟁 책도 돈찍제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돈을 찍어내는 제왕이라는 책은 연준을 다루고 있지만은 달러 전쟁은 미국 재무부 장관의 역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재무부 장관들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정말 뭐 지금 옐런은 마찬가지지만은 문우신도 그렇고, 전 트럼프 1기 재무부 장관이었던 문우신도 그렇고, 많은 그 재무부 장관 스토리가 나오고, 재무부 장관이 왜 권력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사실 2018년에도 그 트럼프 1기 때 연준 의장 자리로 파월이 선임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당시 트럼프는 케빈 워시라고 하는 지금 재무부 장관 후보로 얼마 전에 올랐던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친민주당처럼 다양성을 지지하고 약간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전반적인 공화당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냥 케빈 워시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스캇 베센트도 있었는데요. 스캇 베센트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뭐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케빈 워시가 조금 올라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은 약간 좀 연준 쪽,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우신이 그거를 거절해요. 대통령이 원하는데 문우신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문우신이 파월을 추천을 하게 되고요. 재무장관이. 그래서 재무장관이 파월을 추천하니까 파월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현재 파월은 문우신 추천으로만 된 건 아니지만은 재무부 장관이랑 결국 연준 의장은 기민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문우신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대통령이. 그래서 그 당시에 막 문우신에 대해서 좀 서운한 감정도 대변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재무부 장관이 이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는 그 재무부의 역사에서 기록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재무부의 역사를 그 달러 전쟁 책이 굉장히 잘 적어놨습니다. 달러 전쟁이라고 왜 그 책 제목을 그렇게 지었을까? 좀 안 팔리게. 좀 다른 제목을 지었으면은 좀 많이 팔렸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보시면은 미국 달러는 왜 강세를 지향하는지, 여러분 달러가 약세를 지향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잘못된 사고관입니다. 달러는 기본적으로 강세를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은데, 우리나라도 원화를 기본적으로 강세를 지향하는 것이 그 나라 경제 관료가 해야 되는 전반적인 사고관이지, 약세로 일단 가서 원화를 똥값으로 만들자, 이거는 해당 국가 노동자들 다 죽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절대 갈 수가 없거든요. 여튼 그 달러의 그 정신을 승계하는 재무부 장관의 그 핵의 레거시를 가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니까 대통령이 바라봐도 이제 쉬운 자리는 아니죠. 근데 여기 됐기 때문에 뭐 상무부 장관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권력자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연준에서도, 현 파월 쪽에서도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베센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센트에는 333 정책을 냈는데, 이명박의 747 정책 같은 겁니다. 근데 333은 3% 실질 성장, 실질 GDP 3%입니다. 그러니까는 물가 2% 올라간다 하면은 명목으로 5% 올라가는 나라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리고 30트릴리언 경제 규모가 그렇게 성장한다는 거는 뭐 막대한 거죠. 그리고 재정 적자는 3% 수준으로, 지금 재정 적자가 연 마이너스 9%, GDP의 9% 이상으로 재정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재정에 대해서는 호키시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 300만 배럴 증산해서 에너지 코스트를 좀 낮추자, 이런 거고요. 이런 대목이 이제 크립토 씬에서도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전기요금 낮춰주고 채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약간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석유를 증산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고, 이 부분은 전력과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석유를 증산하겠다고 하는 거는 오일 사이드에서도 좀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증산뿐만 아니라 LNG를 수출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LNG 가격이 미국 헨리허브 천연가스 가격 보면은 2.5불까지 갔다가 지금 3.3불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세 부분에서는 트럼프 1기 때 충성 세력이 이 라이트하이저로 대표되는 사람인데요. 뭐 폼페이오 같은 인물인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구성되는 사람들은 보면은 러트닉도 그렇고 베센트도 그렇고 관세는 그냥 협상 카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관세 무조건 때린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아마 관세를 부과하겠지만은 한국은 LNG 수입할 겁니다. LNG 수입하는 방식으로 해지를 할 거고요. 관세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한국 주식도 그런 건데 관세다 그래가지고 다 때려 맞았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관세가 그 정도로 강하게 안 나올 거라 생각하면은 한국 주식도 수출주들이 반등 나올 만한 그런 타이밍이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동안 관세 정책에 대해서 너무 조금 쫄아 있어가지고 어쨌든 장관이 다 선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그 라이트하이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라이트하이저가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의미로 관세를 폭풍같이 때리려는 사람이었는데 뭐 러트닉이든 베센트든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관세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는 거는 이제 좀 막아야 되겠죠. 한국은 요즘에 관세 때문에 한국 GDP가 0.5% 빠진다 이런 연구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거까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사라의 그 2기가 구성된 사람들을 보면은 제일 큰 세력은 이제 머스크를 필두로 한 세력인데요. 머스크를 필두로 한 세력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크립토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안드레센 호로위츠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그 이쪽 코인 쪽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 안드레센 호로위츠도 공화당을 지지를 하고 다 크립토 세력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만나기로 했었던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그 대표 다 크립토 세력입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 코인 쪽에서 기부금을 모아가지고 트럼프에 돈을 줬는데 트럼프에 간 돈이 아모신에서 제일 많이 갔기 때문에 7월에 있었던 막 비트코인 행사 때도 막 연설할 정도로 이쪽 때문에 된 거예요. 이쪽 때문에 된 건데 그래서 머스크를 필두로 한 세력이 현재는 트럼프를 만든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이제 수훈 세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입김이 제일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가 근데 머스크가 러트닉을 재무장관으로 밀었는데 베센트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쪽에 다른 한쪽 세력이 있는데 그게 소위 월가로 대표되는 그런 세력인데 월가 세력입니다. 소위 전통적으로 재무장관과 공화당은 월가와 친할 수밖에 없는데 이 월가 라인에서 미는 세력들이 힘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이 베센트 된 것만 보더라도요. 그래서 결국은 월가 세력이 두 개가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트럼프 일기, 트럼프가 공궁에 빠졌을 때 막 재판해주고 법무부 장관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충성파들은 진짜 전통적인 세력인데 가장 약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통 공화당이 만들었던 그런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크립토 세력이랑 월가 세력이 가장 강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우리로 치면은 미국의 업비트라고 해야 되나 빗썸이라고 해야 되나 미국의 업비트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판 빗썸은 FTX였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거기 CEO랑 만나가지고 암호화폐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던 사람이 그 코인 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신상필벌 하는 것입니다. 신상필벌 하는 거고 이제 뭐 이런저런 거 만들 수가 있죠. 아직 이후에 후속 보도가 안 나왔지만은 그리고 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 SEC의 현재는 게리 겐슬러라고 하는 반 암호화폐 의장인데 이 사람을 좀 내보내고 헤스터 피어스라고 하는 현 SEC 그 멤버를 의장으로 좀 추천하고 있죠. 친 크립토 멤버를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크립토 세력은 자기네 어쨌든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쨌든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를 열심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의 아들이죠.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또 이쪽 세력이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베센트는 또 크립토도 친해요. 아까 그래서 코인데스크에서 프로 크립토 헤지펀드 메이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쪽을 다 두루두루 겸비한 인물이기도 하고 약간 짬뽕 짜장 반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베센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왜 크립토에서 베센트를 선호하냐면은 이건 진짜 좀 아이러니한 건데 그 머스크는 베센트를 좋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크립토 씬에서 베센트가 이 사람 약간 우리 편이라고 느끼는 거는 베센트가 올해 그림자 연준을 만들어가지고 연준 힘을 다 빼버리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다음 2020년에 연준의장 바뀌잖아요. 그냥 지금 조기 지명해버리자 막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연준의장을 조기 지명해버리면은 파월 힘 빠지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위 그림자 연준을 만들어버리겠다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부 공화당 과격파들은 X에 어떤 얘기를 나뉘냐면은 연준을 아예 해체할 수도 있다. 연준이라는 게 뭐 연준법이 있지만은 그 연방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체하자 막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럼 연준 해체하게 되면은
달러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거대한 민영은행 집단이 해체가 되게 되면서 좀 달러 가치 하락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달러 가치 하락이 발생하게 되면은 금과 비트 가격이 소위 뭐 20만 불이든 30만 불이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비트 맥시들이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베센트가 뭔가 이론적인 기반들을 자꾸 제공해 주니까 이 코인 씬에서도 이 사람을 좋아하죠. 좋아해가지고 프로크립토 헤지 펀드 매니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생태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임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코인 시장은 달아올랐죠. 달아올랐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그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2010년대 중반부터 2024년까지 이제 쭉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소위 빅테크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막 이런저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앞으로 4년은 진짜 변화가 클 것 같아요. 변화가 정말 클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막 트럼프 2.0, 2.0 시대 뭐 이런저런 책도 읽고 막 했고, 제가 책북스를 통해 가지고 좀 전달해야 되나 싶다가도 그냥 책 소개를 하는 것보다는 세미나나 이런 저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앞으로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 변화 속에서 종전의 헤게모니가 많이 무너질 가능성도 되게 높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암호화폐 세력은 세상을 전복하고 싶어 하죠. 세상을 이제 기득권을 다 깨부시고 싶어 하니까.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소위 혁명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가 세력이랑 대척점에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월가와 뭐 되게 분위기도 좋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월가는 이제 그런 세력이 아닙니다. 이제 금융사들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저도 금융사에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금융사에 오래 있었고, 암호화폐 회사도 한 1년 반 다녔었는데, 어쨌든 양쪽의 그 세계관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두 쪽 다 헤게몬을 가지고 이제 활성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썰들이 많이 풀릴 것 같은데, 그런 걸 계속 모니터링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는 그 배경의 이론적인 근거와 사상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할 때랑 민주당이 할 때랑 정책이 다른 게 나올 거라는 거는 그 세력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상에 기반하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트럼프 2.0 시대의 그 정책들 역시 암호화폐 씬이든 월가 씬이든 법인 관련이든 무역이든 다 어떤 철학적 정책적 사상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거는 오히려 더 기본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 고정 경제학 공부하고 이런 게 훨씬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크립토도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묵은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고정 경제학류에서 나옵니다. 교환 가치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 가치 얘기하는 게 물과 다이아몬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250년 된 얘기입니다. 이 씬이 등장한 거는 비트라고 하는 불과 10몇 년 된 자산일 뿐이지만은 컨셉 자체는 25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고정 경제부터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숲을 보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나뭇가지 줄기랑 막 단풍잎 색깔 보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여기서 되게 매몰돼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걸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참모를 봐야지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를 예시하면 아마 더 이해가 되실 건데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였지만 부동산 정책은 뭐 김수현, 김상조 이제 부동산 경영 이렇게 됐고요. 박근혜 정부도 대통령은 박근혜였지만 부동산 정책 최경환이 됐죠. 그 다음에 하는 이주열 총재랑 같이 그러니까 재경부 장관이랑,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이랑 하는 총재랑, 미국으로 치면은 재무부 장관이랑 연준 의장이랑 그 코드를 맞춘 것처럼 우리도 그때 빚내서 집 사라 얘기하면서 금리를 낮춰줬죠. 그러니까는 그 코드가 맞춰져 가지고 그런 정책이 나간 거고요. 윤석열 정부 때 지금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기재부 장관하고, 지금은 이제 최상목 총리랑 이제 이창용 총재 콤비인데, 이 둘이 콤비인데, 어쨌든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어떤 경제 정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관료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그 관료를 쓴 사람은 임명권자겠지만은 그 임명권자가 다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생각이 동질이 있다 생각하면은 인파워먼트 시키게 되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참모를 봐야 되는데, 너무 트럼프만 보고 있다 요새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참모 세력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해가는 과정에 있는지, 그리고 그 장악하는 헤게모니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될지, 그렇다고 저쪽에서는 뭐 넉놓고 있을지 뭐 이런 거를 봐야 되고요. 저의 생각은 결국 월가랑 크립토 세력은 한번 싸우게 되어 있어요. 뭐 나중에 아마 그런 시기가 되면 그런 말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베센트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시사점이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머스크를 필두로 하는 크립토 이제 세상이 너무 세졌기 때문에 이쪽 얘기가 힘을 많이 얻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X에 그 채부심이라는 계정을 팠거든요. 그걸 다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X로 이제 좀 옮겨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X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채부심이라는 계정을 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할 생각이고요. 크립토 시장이 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뭐 치솟고 있는데요. 지금 원래 크립토는 얼마만큼 거래가 되냐면요. 전 세계 주식시장은 하루에 600빌리언 거래가 됩니다. 600빌리언 정도 거래가 되는데요. 그런데 암호화폐는 어느 정도 거래가 되냐면은 암호화폐는 하루에 원래 한 100빌리언 거래가 됐거든요. 주식의 6분의 1만큼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요새 얼마나 거래되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요새 하루에 200에서 250빌리언 거래가 됩니다. 주식의 반만큼 거래가 돼요. 그래서 상위 그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그냥 정말 터무니없이 커졌습니다. 이게 거래는 현물이랑 선물이 있잖아요. 현선물 거래가 있는데 현물 보시면은 당연히 바이낸스가 1등이에요. 이게 그냥 24시간 거래를 보면은 바이낸스는 늘 300억 불대, 300에서 400억 불대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시면 37빌리언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업비트, 와, 한국 대단해. 우리가 전 세계 스팟 거래량 2등입니다, 업비트가. 14빌리언만큼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는 한국이 얼마나 그 코인 공화국이냐, 이거를 새삼스럽게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고요. 순수 거래 자체는 그냥 말도 안 되는 레벨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미국에는 FTX 거래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코인베이스는 5.8빌리언 거래를 하고요. 바이비트 8빌리언. 이게 그러니까 바이낸스, 바이비트, 코인베이스, OKX, 업비트 여기 정도가 이제 좀 큰 대형 거래소 되는 겁니다. 근데 선물 거래를 보면은 바이낸스가 선물 거래는 압도적으로 110빌리언이고 그 다음에 바이비트, OKX 이런 데가 선물 거래소의 그 성지들입니다. 우리나라 업비트는 선물 거래가 지금 거의 없죠. 선물 거래가 거의 없다 보니까 현물로만 거래를 해야 돼가지고, 근데 현물로만 거래를 해야 되면은 현선물로 포지션을 잡는 걸 잘 못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제약적이죠. 그러니까 현물 거래가 많다는 거는 진짜 개미가 많다는 거거든요. 현선물 거래가 된다는 거는 기관도 들어오고 좀 세력도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손이 들어와서 현선물로 포지션 잡으면서 거래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개인들이 가제아를 외치면서 조금 거래를 하는 거고,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 상단을 보면은 비트가 제일 많은데 업비트는 오늘도 스텔라가 제일 많은 거 보면은 주말에는 도지가 제일 많았거든요. 도지가 제일 많았고 그 일요일에는 리플이 제일 많았고 이런 거 보면은 한국은 알트 천국이야. 하여튼 사람들 다 그냥 알트에 눈 돌아가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뭐 이런 게 나쁘다 생각 안 하지만은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요. 주식도 똑같은데 크립토를 하고 있는 많은 우리는 한국의 그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크립토에 관심을 갖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한데요.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장에 이미 기상장되어 있는 어떤 무언가를 사가지고 거래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전 세계 10대 부자를 보면 그중에 버핏이 들어가는데 버핏도 순수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좀 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했지만은 버핏을 그래도 순수 투자자라고 본다면은 버핏 제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사업가거든요. 결국에는 상위 10대 부자 중에서 9명은 사업가고 1명은 투자자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막 뭐 정말 회사 대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소득으로 따지면은 사업은 경상적으로 해야 되는 걸 말하거든요. 일과 사업 같은 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게 종합소득으로 들어가는 경상적인 소득인데요. 일과 사업을 열심히 해서 현금을 만들어야지 일단 부자가 돼요. 투자는 정말 일과 사업을 안 하면서 투자로만 부자가 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주식시장엔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저는 코인파에도 똑같이 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식은 만들어서 팔아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주식을 내가 만들어서 팔아야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없는 주식을 만들어서 회사를 차린 다음에 그거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비싼 가격으로. 그러면은 그 판 주식들을 자기네들끼리 거래소에서 거래하겠죠. 코인도 똑같습니다. 코인도 만들어진 코인을 내가 거래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보다는 코인을 만들어서 이거를 상장시켜서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훨씬 많죠. 코인 쪽에서 코인 거래 기술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부동산도 똑같아요. 아파트 사고 팔고 하면서 부자 된 사람 있죠? 없지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도 그냥 아파트를 만들어서 지어서 그걸 남한테 팔아서 시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물론 이건 이제 큰 부자죠. 여러분은 이런 큰 부자까지는 안 바라고 제가 지향하는 약간 작은 부자까지 바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코인을 직접 만들고 설계하고 이러지 않더라도요, 그 부자들 랭킹만 보더라도 그냥 일과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병행을 하는 것이지, 제가 어저께 한강거리면서 이제 일을 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투자를 다루는 채널이 뭐 투자하지 말고 뭐 일만 하라고 안 해, 뭐 너는 뭐 투자로 수익이 잘 났는데 우리는 뭐 일만 하라는 거냐, 이딴 식으로 반응하시는데 이런 게 아니고, 제가 경험을 한 거지만은 투자에만 몰빵이 되고 매몰이 되면은 이제 일이 잘 안 되는데, 일이 잘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현금 흐름이 막히거든요. 현금 흐름이 막히기 시작을 하면은 투자도 잘 안 돼요. 여기에 그 미세한 변동에 너무 많은 그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현금 흐름을 쫙 만들어가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시간도 내 편으로 삼기도 하고, 또 시간과 함께 자연스럽게 가는 거고, 일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종종 지수도 투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막 지금 지수 몰빵이에요 이러는데, 올해 SPY가 30% 올랐는데 내년에는 솔직히 말해서 마이너스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SPY 마이너스 나면 내년에 그럼 지수 다 드러내실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일과 투자라는 거는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너무 한쪽에 매몰되지 말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꾸로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현금 흐름이 덜 생기게 되는데, 그럼 투자로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정말 잘하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일을 잘해야 돼요. 일을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그래서 현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투자가 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완전 매몰되시기보다는 젊은 분들을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 일 열심히 하시면서 연봉 높이고 현금을 만들면서 이제 투자하셔야 되고요. 회사에서는 투자 열심히 하는 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도장을 빡 찍어가지고 저놈은 들어왔는데 그냥 회사나 뭐 일 열심히 하기보다는 본인 투자로 아파트 임장하러 다니고 뭐 밤새 코인이나 하고 이러면서 쟤 좀 일 열심히 안 하네? 이게 회사가 잘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좀 안 좋아지면은 그런 걸로 낙인 찍어가지고, 이게 한국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를 결코 알려서는 안 되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 이거를 회사 사람들한테 절대 알리시면 안 되고, 정말 쥐죽은 듯이 일만 하는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일만 하는 것처럼 하셔야 되고요. 어디 내가 어디 막 블라인드에 막 인증하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럼 어디 얼마 샀는데 얼마 됐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수익이 났다 뭐 됐다 하면은, 그러면은 뭐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꼬이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투자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면은 혼자 조용히 하시고, 그리고 거꾸로 일을 더 열심히 하셔야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래는 달라질 것 같고요. 우리 채널에서 제가 그 브이로그 찍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부분만 좀 잘라내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에는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거리감도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도 집어넣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때로는 집중해서 봐야 되지만 때로는 뭐 느긋하게 봐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숲을 보거나 나무를 보거나 막 그럴 때가 있고, 항상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에 대해서 마스터를 하시면은 투자도 자연스럽게 마스터하게 되실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처음부터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될 건가 봐. 그래서 앞으로 뭐 우리 채널에서 그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은, 트럼프 2기 시대에 맞춰서 자산시장의 급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었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 채부심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도 좀 구독 좀 해주시고 계속해서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